파김치도 그렇고 작년에 김장김치도 다 네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잖아. 냉장고에 김치통 하나 들어갈 자리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그렇다고 어제 가져다 준 걸 손도 안 대고 버려.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냥 그땐 먹고 싶어서 그랬지. 근데 바빠서 냉장고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냉장고에 김치통 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귀찮았어? 5분이면 되는 걸. 그거 만들어서 가져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알긴 아니? 알지. 버리면서 엄마 아빠 얼굴 같은 건 안 떠올랐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이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에겐 딸이 무척 각별했습니다.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이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친구이자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겐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었죠. 열무국수를 좋아하던 딸을 위해 직접 농사지어 김치까지 담가 서울로 찾아간 이 씨. 딸에게 무언가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딸이 좋아하는 걸 기쁘게 먹어줬으면 하는 친정엄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날 통째로 버려진 김치통을 발견한 이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김치통 하나일 뿐이었지만 거기에 담긴 정성은 열무를 심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전해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이 씨. 그 모든 노력과 사랑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았지만 친딸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제나 엄마 뭐 해줘? 뭐 좀 보내줘?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는 딸이었으니 말이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부모란 필요한 존재이지 애틋한 존재는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도 더 이상의 짝사랑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국엔 돌아오지 않을 사랑이었죠. 이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며 따로 살기 시작했고 이 씨는 남편과 둘이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이가 진짜 잘 컸거든. 좀 보내줄까? 어이 좋지. 마트에서 사면 진짜 비싸던데. 그래. 늘 사 먹는다며? 사과는 없어? 사과는 없지. 아는 사람한테서 사서 좀 보내줄게. 그럼 알았어. 생선은? 생선도 다 먹었어? 보내줘. 이것저것 보내줘. 그럼. 이 씨는 가끔씩 딸에게 택배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것을 보내려고 전화를 하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씨가 짓는 농사나 지역에 관계없는 음식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딸 때문에 이 씨는 돈을 주고 사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사서 먹으라고 해. 택배비가 더 들겠다. 그래도 보내는 김에 보내주면 좋죠. 아직도 정의가 한 줄 알아? 애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뭘? 남편이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딸이 뭘 좋아한다고 그러면 텃밭에 꼭 바로 심곤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심어보는 것은 휴대폰 영상을 보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딸은 이 씨 부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딸은 결혼하면서 서울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올 일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딸을 자주 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딸이 아이를 갖자 오히려 이전보다 딸의 곁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한 3달 정도만 엄마가 와서 몸조리 좀 해줘. 3달이나? 그 정도는 해야지. 출산을 하고 딸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딸이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 몇 달간 자신의 몸조리를 이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아버지만 두고 올라가기가 좀 그래. 요즘에는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한다는데 그걸로는 안 되지. 밤에 어떡해. 그래도 애가 하나잖아.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딸의 얘기를 들은 남편이 오히려 이 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3달 만이라며. 그래도 애를 낳았는데 당신이 가서 좀 챙겨주고 해야지. 당신은 어쩌고요? 내가 뭐 혼자서 있지도 못할까 봐. 밥도 차려 먹고 하니까 걱정 말어. 그래서 이 씨는 서울에서 몇 달 지내며 딸의 산후조리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복직할 때가 되었을 때도 또 1년 정도 가서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봐줬습니다. 그때는 주말에 가끔 집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식사도 청소도 육아도 도맡아 했습니다.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딸과 사위가 편히 일했으면 했습니다. 특히나 이 씨가 하지 않으면 딸이 일이 될 것이기에 딸 고생 안 시키려고 노력했죠.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더 이상 이 씨의 보살핌이 필요 없어졌을 때 이 씨는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딸이 붙잡았지만 이 씨도 더 길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맘때쯤 이 씨의 허리가 안 좋아지기도 했고 사위도 무척 불편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가끔씩 며칠 동안 아이를 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나를 잡고 이 씨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몰라도 이 씨는 딸의 얼굴을 그래도 2달에 한 번 꼴로 보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TV 보니까 요즘 열무 나오나 봐. 열무국수 먹고 싶다. 안 그래도 너 예전에도 그 소리 해서 아빠가 열무 농사 지었잖아. 정말 보내줘. 그래, 열무 보내줄게. 근데 열무만 보내주면 어떡해. 내가 열무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김치를 해서 보내줄게. 딸과 통화하다가 딸이 지나가는 말로 열무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새 입맛이 없어졌다는 그 말에 이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마치자마자 이 씨는 텃밭에 가서 열무를 뽑았죠. 정희한테 보내게? 열무국수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남편도 그런 이 씨를 옆에서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치를 담갔는데 다음날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직 택배 안 보냈지? 곧 보내려고. 왜? 아니, 나 내일 진짜 중요한 모임이 있거든. 그래서 혹시 엄마 안 바쁘면 와서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되나? 올라오는 김에 열무도 가지고 오고. 내일? 갑자기? 너무 갑작스런 딸의 요청에 이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서방이 갑자기 출장을 갔단 말이야.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고, 올라가는 것이야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달리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는 일은 이제는 조금 피하고 싶었습니다. 허리가 고장나서 집에서도 무거운 것을 못 드는데 손주는 안아달라고 떼를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내일 갈게. 정말? 다행이다. 이 씨가 수락하자 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엄마 덕에 근심을 덜었다며 말이죠. 이 씨는 택배를 보내려던 열무김치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국물 때문에 무게가 상당해서 걱정이긴 했죠. 터미널까지 데리러 오라고 그래. 이거 혼자 들고 정인의 집까지 가기는 힘들 테니까. 그렇게 할게요.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어서 가봐. 버스터미널까지 이 씨를 데려다 준 남편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올해는 명절에 딸이 내려왔었고 이 씨가 올라간 적은 없었기에 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와가는데 나오고 있어? 엄마 어쩌지? 내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준비가 늦어져서. 무슨 준비? 아니, 나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율이가 사고를 쳐서 이제야 씻으려고 하고 있어. 엄마가 집으로 찾아오면 안 될까? 아, 짐이 무거워서. 그래서 진작에 딸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딸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말이죠. 아, 김치 가지고 온다고 했지. 그거는 차라리 그냥 놓고 오지. 애초에 열무 김치를 가져다 줄 겸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그걸 놓고 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가 간다는 말 몇 마디로 표현했지만 사실 농사를 짓고 열무를 밭에서 뽑아와서 김치를 담그고 챙겨서 여기까지 오는 건 상당한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에 어쩐지 이 씨는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에게는 오로지 애를 봐주러 오는 게 중요해 보여서였죠. 그럼 택시 타고 갈게. 그럴래요? 택시비는 내가 줄게. 그러고서 바쁜지 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그곳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딸의 집까지 갔습니다. 택시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 씨는 택시에서 내려서 낑낑거리며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벌써 왔어? 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씨를 보더니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지 드라이기 소리가 계속해서 났습니다. 김치 담가 왔어. 뭐? 잘 안 들리는지 딸이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한번 맛볼래? 아냐. 나중에. 지금 바빠서. 아빠가 이번에 농사를 진짜 잘 지으셨어. 딸은 대꾸가 없었습니다. 외출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더는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포기하고 이 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다 둘까? 어? 열무김치 말이야. 어디다 둬? 그거? 냉장고에 대충 넣어줘. 그 말에도 어쩐지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 듯 했지만 그래도 정성이 담긴 것인데 뚜껑도 한번 열어보지도 않나 싶었습니다. 이 씨는 작게 한숨을 쉰 채로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꽉 차 있어서 더는 들어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자 마찬가지로 도무지 자리가 없었죠. 아, 내일 내가 냉장고 정리할 거니까 일단 다용도실에 넣어줘. 부엌 앞을 지나다 딸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다용도실 문을 열어 김치통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꽉 차 있는데 뭘 더 해가지고 오란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젯밤에라도 좀 정리를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외출하는 딸을 배웅했습니다. 너무 늦진 않게 올게. 알았어, 어서 가봐. 딸은 집을 나섰고 손주와 함께 남겨진 이 씨는 손주를 돌보기도 하고 간단하게 청소도 했습니다. 냉장고는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딸도 이 씨가 이것저것 만지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허리 괜찮아? 괜찮아요. 앉아서 애 보고 있어요.
당신은 밥 챙겨 먹고. 이미 먹었어. 내일 터미널로 데리러 갈게. 정희한테 터미널까지 좀 태워달라고 해. 알았어? 내 걱정은 말아요.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이 씨는 손주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 씨도 씻고 나오자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을 기다리다가 자정을 넘겨서 잠이 들었죠. 정희야, 엄마 가야 돼. 얼른 일어나. 다음 날 씻지도 않고 자고 있는 딸을 깨웠습니다. 얼른 출발해야 하는데 딸은 아직도 한밤중이었죠. 손주가 있으니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딸을 흔들었습니다. 아, 속쓰려. 술을 잔뜩 먹었는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콩나물국 끓여놨으니까 얼른 먹어. 가게. 벌써 10시야. 딸이 마지못해 일어나서 현관까지 이 씨를 배웅했습니다. 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할 만한 상태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냉장고 얼른 정리해서 열무김치 꼭 넣어. 까먹어서 몇 날 며칠 두고 못 먹게 만들지 말고. 그러자 딸이 갑갑하다는 듯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가봐요. 열무국수 꼭 해 먹고. 고개를 끄덕이는 딸에게 인사하며 이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모처럼 만난 딸과 좀 더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이 씨도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짐이 없기에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도착해서야 가방 속에 지갑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5,000원을 빼면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시간 낭비했네. 서둘러 나오려다가 오히려 더 늦게 되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놈의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남편에게 조금 늦겠다고 연락하고 다시 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딸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집에 가면 깜깜해져 있을까봐 마음이 급했습니다. 딸이 사는 백일동이 보이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씨의 발걸음이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백일동 현관까지 가려면 분리수거장을 지나야 하는데 그곳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미간을 모아 좀 더 잘 보이게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 보았죠.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손을 씻을 수 있는 간이 싱크대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4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 앞에 익숙한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다 버린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문제는 그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김 씨가 품에 안고 서울에 올라왔던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김치통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치통 안에는 내용물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무김치. 남편이 농사짓고 이 씨가 담가온 것이었습니다. 열무국수를 먹고 싶다는 딸의 한마디에 말이죠. 이 씨는 어쩐지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 뚜껑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가져온 그대로였습니다. 밖에 하루 이틀 두어서 그런지 익어서 거품이 조금 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나 싶었습니다. 설마 아니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냉장고에 들어있어야 할 열무김치가 이런 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딸이 버리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이 씨는 한참을 열무김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 씨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는 다시 뚜껑을 닫고는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딸의 집으로 향했죠. 엄마 왜 다시 왔어? 뭐 놓고 갔어? 딸이 문을 열어주며 의아해했습니다. 이 씨가 집으로 들어서자 고개를 갸웃거리던 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은 이 씨가 들고 있는 김치통을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 보면 몰라? 손으로 들고 왔잖아. 그게 아니라. 지갑을 잊어서 다시 왔는데 이것도 도로 가져가야 되나 보다. 엄마, 그게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 뭐? 엄마도 봤잖아. 냉장고 꽉 찬 거. 김치 냉장고도 작년에 보내준 것도 그대로고. 지난번에 파김치 보내준 것도 있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냉장고에도 먹지도 않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세 식구가 먹는 음식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음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 가져온 김치를 버리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파김치도 그렇고 작년에 김장김치도 다 네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잖아. 냉장고에 김치통 하나 들어갈 자리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그렇다고 어제 가져다 준 걸 손도 안 대고 버려. 아마 그게 쉬웠을 것이었죠. 냉장고 정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 차라리 다용도실에 덩그러니 놓여진 김치를 통째로 갖다 버리는 게 가장 덜 힘든 선택지였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해달라고 그런 거야? 애초에 열무국순이 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씨도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누굴 위한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걸 왜 해달라고 한 것인지 따져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땐 먹고 싶어서 그랬지. 근데 바빠서 냉장고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씨가 기가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상하는 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냉장고에 김치통 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귀찮았어? 5분이면 되는 걸. 그거 만들어서 가져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알긴 아니? 알지. 아니, 정말 안다면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것을 이런 식으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두고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가져온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수는 없었죠. 버리면서 엄마 아빠 얼굴 같은 건 안 떠올랐니? 그러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혹시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서 통째로 그대로 내놓은 거야. 아까워서. 뭐? 아까워서?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쓰레기장에서 누구든 주워가서 먹으라는 거야?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엄마 아빠 정성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차라리 엄마 갈 때 도로 들고 가라고 그러지 그랬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러면 서운해 했을 거잖아. 당연히 딸도 이 씨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씨도 지갑만 놓고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었죠. 그러면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보내준 반찬들도 다 이렇게 버렸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런 건 아니야. 딸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은 이런 적이 처음은 아니라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보내달라고 안 했으면 서로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했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한마디 내뱉으면 그만이고 받아서 버리면 그만이지만 해달라는 반찬하고 김장하고 택배 붙이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거 가져가 봐야 뭐 하나 싶네. 네가 가서 뚜껑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던가 해. 이 씨는 그러고서 지갑을 챙겨 뒤돌아섰습니다. 딸은 그런 이 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내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에 용암을 머금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려도 우라가 가라앉지를 않았죠. 딸이 먹고 싶다는 소리에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장에 처박힌 부모의 사랑이 처량했습니다. 꼭 김치가 아니라 자신이 버려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대? 돌아온 이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딸도 김치를 맛보았을 거라고 여기고 묻는 듯 했습니다. 이 씨는 차마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받은 상처를 남편도 받을 걸 생각하면 착잡했습니다. 이 씨와 딸은 한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마 이 씨에게 미안해서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딸에게 실망이 커서 더 이상 전처럼 전화통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죠. 엄마,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해. 냉장고 정리는 싹 해놨어. 그래. 이 씨는 딸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서 그랬던 거 이해하지?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줬던 열무김치 다시 해서 보내줄 수 있어? 딸은 나름대로 이 씨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해달라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너한테 반찬 해다 주는 일 없을 거야. 애 봐주러 가는 일도 없을 거고. 어? 엄마,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러면 엄마는 좋다고 다시 너 반찬해서 보내줘야 해?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좀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애까지 못 봐준다는 소리를 해? 지금 너 서운하다고 하는 소리야? 사과하러 전화한 줄 알았더니 때를 쓰려고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는 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딸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며칠간 가슴에 피멍이 든 이 씨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냉장고 정리해서 먹을 거 없어? 김치도 오래된 거 다 버려서 김치 냉장고도 비었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다시 이 씨 보고 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버리는 일이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있던 김치통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죠. 역시나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은 그날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비밀 하나를 들켰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더욱 생각을 굳혔습니다. 엄마, 진짜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소율이도 엄마 보고 싶다는데? 이 씨는 딸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계산서라니? 뭐긴 뭐야. 엄마가 너한테 해다 바친 거 정산하려는 거지. 정산이라니? 엄마가 딸한테 해준 걸 돈을 받아? 아무래도 공짜로 줬더니 그렇게 쉽게 버렸던 것 같아. 나는 괜히 공짜 노동만 했잖냐?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어. 그렇다고 돈을 내라고 그러는 게 어딨어? 재료비에, 차비에, 노동비에.
이게 다 뭐야? 지난번 열무김치 값이 왜 50만 원이야? 농사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태 들인 노동력과 정성까지 합친 거야. 그렇다고 김치 한 통에 50만 원이 말이 돼. 원래는 거기에 곱하기 100은 해야 해. 그동안 너한테 보낸 게 그 정도는 되겠다. 뭐? 그러면 5천만 원 달라고? 그건 천천히 받도록 하고 네가 내다 버린 열무김치 50만 원은 지금 계좌로 보내줘라. 이 씨의 말에 따른 무척이나 황당해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먹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하려거든 이렇게 계산해줘. 그러면 알바하는 셈 치고 해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아, 참 애 봐주는 거는 곱하기 2 해야 하고. 말이 돼. 어떻게 엄마가 딸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빠도 사람이야.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이 씨의 성화에 따른 정말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무언가 보내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손주를 봐주러 올라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죠.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더니 이리도 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돈을 내기 싫기도 하겠고 이 씨가 으름장을 놓아서 더는 그럴 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속이 후련한 한편 무척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상심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정희 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딸과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씨가 이상했는지 이 씨를 추궁해서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도 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혼쭐을 내준 참이었습니다. 정희 생각할 시간에 우리나 맛있는 국수 해먹고 말지. 이 씨 부부는 앞으로는 딸에게 신경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멀리 사는 딸을 챙겨줄 시간에 서로를 챙겼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그 고생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딸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손주를 맡기지 못했고 여태 이 씨에게 얻어먹던 반찬들을 돈 주고 사려니 아깝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딸 걱정뿐이던 부모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든든한 친정부모 없이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딸도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었습니다. 국수 들어요. 아이고, 맛있겠네. 이제 이 씨 부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더 이상 딸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